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 강좌,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여기에 대한 국회 비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것을 주제로 해서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화네트워크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된 단체예요. 네, 올해는 이제 21년째. 그러니까 1999년 9월에 네네. 출발을 하셨고, 그 표현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집시 NGO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예, 그 홈페이지에 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평화네트워크가 1999년 창립한 이후로 한 16번 정도 이사를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단체 초기 때 2, 3개월 단위로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뭐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뭐 다른 단체 주로 이제 책상 하나씩 얻어 쓰기도 했고, 예. 뭐 이제 중간에 친구 자취방에 또 몇 개월 있고 해서 네. 이제 주변에서 너희들은 왜 계절만 바뀌면 이사를 다니냐, 그래서 뭐 집시 NGO다, 네. 뭐 혹자들은 또 이렇게 이게 뭐 아이디어만 믿고 시작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벤처 NGO다 뭐 이런 표현들도 이렇게 써주고 했었죠. 그 벤처 NGO라고 하는 말도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평화 운동을 펼치기 위한 그러한 쪽에 어떤 그야말로 시대 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자료실에 보니까 평화 자료실에 여러 가지 핵 문제, 육자회담, 남북 관계, 동북아, MD 미사일 부분. 네네. 그다음에 국방 군축, 한미 동맹, 국제 분쟁, 인권 문제까지 굉장히 폭넓게 다루셨어요. 그 동안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단체가 창립하게 된 배경이 1990년대 후반에 그 북한에서 대기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네. 또 고향을 떠나서 이 나라 저 나라 유리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마음이 좀 많이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한반도의 남쪽은 그때 또 IMF 외환 위기가 터져서 북측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실직이나 또 폐업이나 또 소득 감소로 또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고달픈 것일까 뭐 그런 좀 의문을 품다가 이 땅에 좀 하루빨리 평화가 정착이 돼서 남북 양측이 전쟁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그 쏟아부은 막대한 자원을 우리들의 삶, 복지, 또 의료, 교육 이런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인간다운 그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화네트워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좀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 평화운동하는 단체가 거의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특기 중에 하나가 없으면 만드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한번 그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창립 배경은 좀 이렇게 인도주의 정신이 좀 강하게 깔려 있었는데, 근데 평화라고 하는 것이 주로 정책적으로 보면은 뭐 남북 관계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뭐 군사 문제, 안보 문제, 뭐 동맹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렇죠.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지게 됐고, 네. 또 이게 그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뭐 남북 관계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 그렇죠. 또 우리 과거 이라크 전쟁 때도 봤던 것처럼 그런 먼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이런 그 상황들을 목도를 하면서 그런 국제 분쟁 문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 비용을 정말 평화 비용으로 네. 이렇게 그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평화 운동의 사실 가장 기본이다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벤처 그 NGO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시민사회 영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의 출발점에 서서 평화 운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20년을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그동안에 이 옆에서 같이 움직이시던 처음에는 이제 뭐 거의 외롭게 이렇게 하셨겠지만 또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그 어깨 동무하는 그러한 NGO들도 많이 생겼을 것 같고 네네. 이 평화 운동의 어떤 지형이라 그럴까 네. 이런 게 쭉 변화해 오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처음 그 공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였습니다. 시민 네.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때 한 7명이 모여 있었는데 우리가 모인 취지가 뭐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다. 그러면 이 평화 운동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시민이다. 우리 같은 시민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별로 물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냐? 그 방식은 네트워크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 약칭 평화 네트워크 하다가 나중에는 평화 네트워크로 이제 단일화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단체 만든 이후로 좀 연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네. 쪽하고도 연대 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좀 통일운동 쪽이 있었고, 그렇죠. 예. 또 이제 평화운동이 1990년대로 조금씩 생기다가 결정적으로 평화운동이 활성화된 계기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고 뭐 북한을 악의추로 부르고 또 뭐 아프가니스탄 또 더 나아가서 이라크도 침공하고 또 뭐 파병을 강요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국내에 굉장히 많은 평화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요 단체들이 주요 사업의 하나로 또 평화운동을 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21세기 초반에 평화운동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뭐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이라든지 또 제주 해군기지 광정마을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또 최근에는 이제 그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문제 배치. 이런 쪽하고 이제 연대 활동을 하면서 아마 이 세 가지 분야가 이 한국 평화운동에서 근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 분야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축을 이루고 있다고 네네. 볼 수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 아직까지 그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나타난 건 아니었습니다. 뭐 네. 평택 미군기지 확장도 마무리돼서 사실상 이제 용산기지와 이사단이 그쪽으로 다 이전이 완료된 상황이고 제주해군기지도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 정부나 군 당국에서는 이건 순수한 한국 해군 기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의 구축함 뭐 핵잠수함 더 나아가서 핵항모도 이제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네. 벌어지고 있고 경북 성주도 흡사한 상황이고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시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2018년도 그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죠. 있었고 거기서 약속했던 중요한 합의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종전과 평화 협정이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기약 없는 상황으로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그런 톱다운 방식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이제 좀 우리 세계 시민이 나서자라는 취지로 얼마 전부터는 한반도 종전과 네. 평화 협정을 촉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서명 캠페인도 좀 그것도 시작한 상황입니다. 시작했죠. 네. 사실 한반도 평화 다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국민들 안보 이런 것을 더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거의 정말 그 목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요번에 보니까 책을 내셨어요. 한반도의 왜 비핵지대인가. 네네. 뭐 오늘 주제는 뭐 꼭 이거를 주제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시간도 있고 하니까 네. 이 핵 문제를 우리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평화 운동가로서의 말씀을 한번 좀 듣고 싶네요. 네. 그 이제 내일 모레면 광복 75주년이지 5주년이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광복과 함께 강요됐던 것이 이제 분단
이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이제 한반도 핵 문제 그러면 북핵 문제로 그렇죠. 환원해서 보는 네. 시각이 있고 또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한반도 핵 문제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된 거로 간주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데요. 뭐 90년대 초반부터 네네. 봐야 되니까. 네네. 네. 그렇지만 그 한반도 핵 문제는 정확히 1945년 8월 6일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8월 6일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그때 강제징용된 약 7만 명의 조선인들이 피폭을 당했고 그 중에 4만 명 정도가 즉사했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채 2천 명도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일제가 결사항전하다가 원자폭탄 2발 맞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좀 핵무기를 좀 해방의 무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때 뭐 역사의 가정은 부질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만약에 그때 미국이 원폭 투하를 하지 않았다면 조선의 운명,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도 원폭 투하를 하지 않았다면 소련과의 연합작전을 통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후 처리는 유럽과 흡사하게 나치 독일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 통치했던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쪽에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국 미국이 소련의 참전 이전에 핵폭탄의 힘으로 일본을 일제를 굴복시키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미국의 힘과 소련의 힘이 38선에서 한반도의 38선에서 맞닥뜨리면서 그게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반도의 핵 문제는 1945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역사 인식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만 북핵 문제만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만든 원인, 그 배경,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북한한테 핵을 포기하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하는 결과는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드는 그렇죠. 그 것들을 우리가 목도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든 원인들을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저는 북핵 문제 해결도 우리가 30년 동안 경험해 왔던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 책에서 비핵지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핵화라는 표현은 이제 뭐 한반도 비핵화라는 예. 용어가 있죠. 네네. 그거하고 그럼 이 비핵지대라는 말하고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는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보고 해왔습니다만 비핵화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북미 정상이 2018년도에 더 나아가서 19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미가 합의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고 우리 정부가 말하는 비핵화는 사실 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어떤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리고 합의하기도 힘든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를 둘러싸고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이미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비핵무기 지대, 줄여가지고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116개국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비핵지대와 관련해서는 그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가이드라인도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비핵지대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반도 핵 문제 해법을 그걸로 삼지 않고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뭐 비핵화에 대해서 정의와 목표를 합의하면 제가 뭐 이런 책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길게 보면 30년 동안 안 됐던 것이고 지난 2년 동안에도 안 됐던 것이고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면 없는 거 갖고 헤매지 말고 있는 거를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활용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비핵지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여간 정말 이 비핵화 결국은 북이 왜 그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는 요구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앞에 4차례에 걸친 그 강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 홈페이지에도 하셨던데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그래서 종전과 평화 협정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금년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 정전 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해가지고 1억 명의 서명을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대장정인데 그 우리 평화 네트워크도 거기 아주 참여를 하신 모양이죠? 네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한 350개, 약 한 350개 정도 단체가 또 외국에서도 지금 현재로서 한 20여 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지금 한 10,000명 가까이 서명을 한 상태인데 뭐 1억 분의 1만 그러면 굉장히 아직 부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사실 이런 어떤 평화선언의 서명 캠페인이 10,000명 가까이 도달해 본 적이 이렇게 국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지금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다국어로 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은 주로 우리말과 영어로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뭐 또 스페인어 이런 그렇죠. 다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건 이제 일종의 다국어 플랫폼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명 참가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께서도 꼭 좀 동참을 해주시면 1억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거다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서명하려고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서 서명을 하니까 제가 9,161번째였더라고요. 네. 며칠 전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네네.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라고 거기 사무총장을 네네. 좀 오래 했는데 거기서 매월 나오는 그 월간 그 소식지가 종교와 평화예요. 네네. 그 종교와 평화 8월호에 이게 이제 톱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목이 아주 정말 제대로 그걸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 정전 체제의 폭력과 순환을 끝내려 미니 평화를 선언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민의 선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선언문 안에 보면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담겨져야 될 그 내용을 제안을 하겠다 하는 그런 형태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러니까 이게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1월 달에 시작이 돼서 7개월 동안 아주 진지한 논의를 거쳤다. 네네. 정말 그동안에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종교계의 이런 협력 구조가 상당히 여기까지 와 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뭐 그 과정에 같이 했었습니다만 같이 하셨고. 그 NCC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협정 캠페인을 했고 그래서 올해 한번 좀 일단락 짓는 차원에서 민해 평화협정, 민해 평화선언을 좀 제안을 해서 여기 여러 단체들이 결합을 해서 지난 7월 27일 때 그러니까 이제 정전협정 체결일에 민해 평화협정을 선포했던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햇볕 정책 혹은 대북 포용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자성어를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그렇죠. 선경후정이다, 뭐 또 선민후정이다, 선의훈안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민해 평화협정이 담고 있는 취지는 일종의 선민후관입니다. 그러니까 관이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민이 먼저 나서서 이런 어떤 종전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관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민이 해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민해 평화협정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 기사에도 보니까 종교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평화협정 선언에 나서게 된 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남북 북미 간 합의들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오늘의 한반도 현실이 그 배경이고 이 불편부당한 현실을 더 이상 정치 군사 당국에 맡겨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이 나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꼬집기도 했어요. 보니까 그동안의 정치 군사적 이권에 연루된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향한 민중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민이 스스로 이를 바꾸어내고자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시면서 모여졌던 그러한 그 핵심적인 그러한 키워드인 모양이죠,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네. 그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구나라고 네. 하는 기대를 가졌던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1990년대 초반에도 그때 뭐 남북 기본 합의서로 대표되는 남북 간의 그 합의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그때 여자 탁구팀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네. 일본 지바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을 그렇죠. 꺾고 또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뭐 그때도 있었고, 또 2000년 6월 때는 사상 분단 이후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2007년도에도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육지회담도 비교적 잘 됐었고, 그렇죠. 북미 대화도 잘 됐었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평화가 오는 것 같다.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정말 이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후끈후끈 달아올랐던 이런 적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근데 왜 이게 번번이 이게 희망 고문으로 끝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 유지 세력과 평화적으로 지금 상태를 바꾸고자 하는 현상 변경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이 거대한 전쟁과도 같은 일인데요. 근데 이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그 어김없이 반작용도 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작용이 반작용에 의해서 번번이 제압당해 왔던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였던 것이고, 그 밑바탕에는 결국 지금과 같은 뭐 정전 체제, 분단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실력과 절실함이 평화를 원하는 세력들의 실력과 절실함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뭐 제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반작용의 힘, 네. 그것은 거대한 어떤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하위 구조로서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그 전체의 구조의 흐름을 바꾸기 힘드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갔을 때는 결국은 다시 파도가 와서 덮치는. 그래서 우리 한반도 평화의 그 역사 뒤에는 흑역사가 존재하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그 이해하기 못했었지만 최근에 와서 평화 운동이 아주 이렇게 넓어지면서 민의 목소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다시 그 걸러내고 드러내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저는 뭐 농반 진반으로 저희 같은 시민단체는 일종의 시민세를 받고 먹고 사는 단체들이다. 예.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대리인으로서 또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또 이루고자 하는 바를 마땅히 해 나가는 것이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좀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의 영향력, 또 이게 뭐 언론이라든지 그 정부라든지 어떤 또 시민단체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좀 과거만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좀 반성할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시민단체를 대하는 태도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시민단체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은 언론이나 정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시민단체를 좀 홀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최근에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나타났던 남북 관계에서도 사실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잘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뭐 미국에 대한 비판도 있고 북한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어떤 미래 남북 그 교류 협력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활동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그걸 갖다가 같이 이렇게 좀 협력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좀 기다려달라, 뭐 이런 쪽으로 좀 너무 좀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문제의식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부분은 뭐 대북 그 인도적 지원 때도 그렇고 6.15 시대에도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민이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 관이 할 테니까 뒤따라와라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어제 그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공개 좌담회가 있었어요. 아마 네. 그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것을 주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독일과 우리와의 차이, 한반도와의 차이에서 독일은 정권이 교체돼도 동독에 대한 대동독 정책의 변화가 없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그게 갔었다. 정권이 교체가 돼도. 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냐. 네.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이러한 것이 제도화되어야 되고 그 제도화의 출발점은 국회 비준 아니겠느냐. 네네. 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이제 남북 정상 간 합의의 국회 비준인데 우선 그동안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뭐 대략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왜 우리가 남북 정상 간 합의 이러이러한 것들의 국회 비준을 얘기를 하냐. 왜 꼭 이 대목이 들어가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지금까지 그 네 차례 있었죠. 네 차례죠. 예. 네. 2000년 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서명한 6.15 공동선언이 있고 그게 이제 최초의 남북 정상 간의 합의였던 것이고요. 또 2007년도에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그렇죠. 14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4.27 판문점 선언, 또 9월 평양 공동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서명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크게 그 합의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돌이켜 보면은 뭐 국내외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합의가 좀 흐지부지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인 합의에 기반을 두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 보면은 결국 그 빌리 브란트의 3인당 정권에서 시작된 동방 정책이 기민당 특히 이제 콜 수상 때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그 결실은 그러니까 시작은 진보 정권에서 했습니다만 결실은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에서 그렇죠. 맺은 이런 어떤 셈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대동독 정책 그리고 동구권이나 소련에 대한 정책 그러니까 서독 주민들의 그 안녕과 또 생명에 아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초당적인 협력의 기반을 두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통일과 유럽 연합을 같이 함으로써 독일이 하나가 되더라도 또다시 과거 뭐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유럽 통합을 통해서 제거를 해내는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게 국내의 많은 분들은 결국 그 한국의 미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한국 일각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일본과 흡사한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어떤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일본 그 경제학자한테 제가 질문한 건 그럼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엔 바로 북한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엔 바로 북한이 있다. 네. 그래서 한국이 남북 그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고 이것이 이제 남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결국 북한을 거쳐서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리 군사적 혹은 지리 전략적으로 보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주변에 사강이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답답한 구조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리 경제적으로 보면 환상적인 위치에 있다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하고 관계를 잘 풀면 그것은 이제 한국의 제도역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일본과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인데 왜 한국이 그 기회를 잘 못 살리는지 자기가 경제학서로서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들려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이제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한반도 문제를 세 층위로 나눠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북 갈등이 있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결국 남북 갈등과 국제 갈등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은 우리 대한민국 내부로부터 나와야 될 텐데 네.
안타깝게도 남북 갈등이나 국제 갈등 못지않게 때로는 더 심한 것이 바로 남남 갈등인 것 같아요. 대북 정책을 둘러싼.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이제는 정말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인 합의에 기반을 둔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판문점 선언 또 그 이전에 이제 합의됐던 정상간 선언 더 나가서 박정희 정권 때 합의됐던 7.4 남북 공동성명,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졌던 남북 기본합의서 이런 중요한 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함으로써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들의 의지는 정권의 변화 또 정세 변화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는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의지가 있다라는 걸 천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인데 이 국회는 항상 여도 있고 야도 있어야만 되잖아요. 네. 또 야를 하던 사람의 여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떠한 그 선순환 구조가 우리 근대사회, 현대사에 오면서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네. 실제로 요즘에 와서 이제 협치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거대 여당이 그 탄생을 했으니까. 근데 진정한 의미의 협치는 국민들의 뜻을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 네. 예를 들면은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반도 평화잖아요. 네, 네.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협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게 국회 비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들을 많이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민족이란 표현이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민족사적인 비극을 그렇죠. 분단과 전쟁을 통해서 겪어왔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타민족이나 타 국가보다 더 심한 서로 간의 반목, 증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양측의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보다 더 심한 정쟁,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이제 국민들한테 흘러가게 되고 또 국민들 사이에 그 반목이 또 국회에 또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이게 좀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 비준을 좀 통해서 국회가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좀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도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제 그 경기도 지사님 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그 공개 자담회에서 윤건영 의원이 같이 거기 네. 참석을 하셨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싱가포르 회담의 핵심이 판문점 선언을 인정한 그 부분이다. 네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그 내용을 미국이 함께 합의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 전체의 합의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표출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이다.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보수건 진보건 간에 정말 남북미 정상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비준 이거는 정말 누구도 이것을 달리 말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 그 싱가포르 합의에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윤건영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이해는 하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근데 또 우리가 또 냉정하게 봐야 될 지점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 저 역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그것이 됐을 경우에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는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시에 냉정하게 본다고 한다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월 평양 공동 선언이 지금 이러다가 이게 또 이건 역시 이게 또 지지부진해지고 더 나가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냉정하게 볼 때. 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기본적인 취지가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인 합의 그리고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데,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또다시 이제 진영 논리로 흐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도 정파적 갈등이 또 심해지는 이런 또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두루 짚어보면서 추진을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민주당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요. 뭔가 일이 있을 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좀 그 일이 좀 사그러들면은 언제 그랬는데 싶을 대로 또 이제 또 관심사에서 멀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에 그 분위기가 한참 좋았을 때 국회 비준동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2019년,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면서 뭐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로 흐르니까 그때는 또 비준동의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6월 달에 북한이 그 대북 전단 살포를 비롯한 이제 남측 정부가 남북한의 합의 사항과 관련해서 거의 지킨 게 없다라고 이제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남북 관계의 위기 지수가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되니까 또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얘기했다가 또 최근 들어서 남북 관계가 좀 잠잠해지니까 또 얘기가 또 잠잠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을 때 관심을 가졌다가 또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연 이게 야당과 제대로 된 소통과 협의와 설득이 가능할지, 또 이건 또 어찌됐든 다수의 국민들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좀 여당의 태도에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눈에 띄는 부분, 그게 이제 표로 연결이 될 테니까 거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겠지만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해서 그 일의 성과가 드러나면서 정말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같이 빛을 보게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은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국민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뭐 연결시킨다기보다도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도적인 그러한 그 바탕을 만들고 그 바탕에서 이제 정부가 또 일을 하고 국민들이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협치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그 자세를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혹은 더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야당 의원들과의 물밑 접촉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고 북미 관계가 험악해질 때,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그 여당의 김근태 의원과 야당의 이부영 의원이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것들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뭐 국내 정치를 둘러싸고 또 뭐 대북 송금 특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남남 갈등을 본격화했던 그렇죠.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어떤 국내적으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는 중진 의원들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또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들이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별적인 의원들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도 뭐 피공식적으로 접촉할 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진솔하게 좀 소통을 하면서 이것이 비준 동의가 된다 그래서 이게 뭐 민주당의 성과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의 성과가 될 수도 있는, 또 미래통합당이 달라졌다라는 걸 또 국민들한테 그렇죠.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도 색깔론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이 부분에 최근에 보면
판문점 선언 후 한 달도 안 된 그 5월 5일 그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청원합니다 하는 청원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청원 그 릴레이가 계속됐었고 또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도 2018년 9월에 아까 좀 얘기하셨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의원 22분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제출을 해서 서울시 의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국회의장에게 이송되는 그러한 그래서 반향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정치 풍토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이 국회 비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쟁에 휩쓸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데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거대 여당이 탄생했으니까 좋은 분위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야당하고 물밑 접촉을 하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사실은 서로 상생이 가능해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책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느 쪽을 택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정권을 선택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 국회 비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회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는 것에 어떤 그 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흔히 외교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정말 여야가 따로 있다는 걸 가장 절감시키는 분야가 바로 대북 정책을 비롯한 내외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비준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국회가 달라졌구나라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올 가을부터 이제 다음 달이면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석 달 후에는 이제 또 미국에서 대선이 이제 실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튼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어떤 상황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고 있는 만큼 좀 더 우리의 준비 상태, 우리 대한민국의 준비 상태를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국회 비준 동의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좌담회에서 이종석 전 장관도 이제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국회 역할을 굉장히 아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처럼 보여진 그 표현이 있었어요. 네. 평화 시대를 우리가 진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하노이 노딜 이후에 역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네. 그 역진하는 상태를 막아야 되는데 물론 시민 운동을 통해서도 그거는 막아야 되겠지만 정말 그 차원에서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회 아닌가. 네. 그리고 국회에서 그것을 하나의 정말 평화 시대가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평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으로서 이제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의 국회 비준 이것이 이제 좀 얘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이 어쨌든 일하는 국회가 돼달라 해서 지금 21대 국회가 나름 그 만들어진 것인데 요번에 21대 국회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끌어내려면 무엇이 가장 좀 선행돼야 할까요? 저는 야당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정부 여당의 태도, 즉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해온 정부와 여당이 정말 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의지와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라는 걸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되면
이 판문점 선언이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이행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아무래도 뭐 그건 이제 상대가 있는 거니까 북한도 있고 또 미국도 네. 있고 또 국제사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뜻하는 바대로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지금보다는 이행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확실한 의지와 준비를 갖춰야만 국회 비준동의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회 비준 이후에 어떤 로드맵이 있다고 하면 네. 그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그 로드맵대로 동의하고 따라오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역할. 그게 정부의 역할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네네. 예를 들면 민주당 말씀을 드리면 네. 민주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당 차원이든 개별 의원이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2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뭐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공개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는데요. 판문점 선언에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만 남북 정상 간 합의 가운데 최초로 실린 게 있습니다. 담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네. 뭐냐면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남북 정상 이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별로 이렇게 조명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네. 왜 중요한지. 근데 그 내용이 담긴, 그러니까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 아닙니까? 네. 근데 민주당의 지난번 총상 공약 중에 어떤 것이 하나 있었냐면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해서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그냥 약간의 모순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충돌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입장 사이에. 그러면 제가 민주당한테 또 정부한테 하고 싶은 질문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되면 그러면 단계적 군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군비 조절에도 좀 할 의사가 있느냐. 근데 며칠 전에 그 국방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 중기계획, 5개년 국방 중기계획을 내놨는데요. 5년 동안 무려 국방비를 30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 계획을 지금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밝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저도 잘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파트너가 어쨌든 북한이지 않습니까? 네. 예, 북한하고 합의니까 네. 북한이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북한이 과연 이런 모순된 언행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저는 속된 말로 지금 장난하냐 이런 쪽의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계적 군축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계속해 왔던 것이 아주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남북한 합의 사항에 충실하려고 하는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혹은 거꾸로 가는 상태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어떤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부분은 이제 분단 비용, 네. 오히려 분단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쪽에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평화 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 흐름과는 역행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 비준이라고 하는 것이 비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준 이후에 정말 우리의 안보도 충실하게 하면서, 그러나 그 안보가 꼭 국방 안보만이 안보가 아니고 평화 안보도 안보인데,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정책적인 그러한 깊이 있는 그런 사고들을 하면서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그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그런 로드맵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책적인 어떤 그 구상들을 여야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회 비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비준동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별로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부와 여당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요. 당장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또 철도 도로 연결. 뭐 한때는 제재 틀 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뭐 저도 당연히 재개되길 바라지만 유엔 안보리 또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재정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걸 간절히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제재에 틀려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2년 동안 거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하지 못했다는 거. 거꾸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일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대표적인 게 미국 대통령도 약속했던 한미연합훈련 중단. 예. 예. 이거 뭐 우리 정부에서 전자권 가져오려면 계속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또 굉장히 모양새가 우스워졌습니다. 지금은 요번에 8월 달에 연합훈련 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예비 연습 들어갔고 16일부터 이제 본훈련 들어간다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된 형태로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훈련을 하는 목적은 전자권 전환에 필요한 그런 임무 숙달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간다. 그래서 그거는 못 한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전자권 전환이 또 늦춰질 것 같다고. 그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무기를 사들이고 그렇게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환수가 어려워질 것 같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얼마 전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연합훈련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도 고려 방역에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차원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진작에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끌려오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어떤 그 결단에 의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그 내용적인 부분을 채워놓는 그런 로드맵이 그 여야 합의로 같이 이루어져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그 합의는 그 실현시켜 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남북 정상 4대 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로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갑시다 하는 그 청원의 글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원에 그 왜 하게 됐느냐 하는 그 표현 가운데 4대 합의 국회 비준 동의가 현 남북관계 파탄의 위기를 대반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만 또 우리 국민들은 그 깊이 들어가서 보시기는 힘들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의 남북관계 이거는 안 되겠다. 뭔가 그 대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이 최소한의 남북 정상 4대 합의는 빨리 동의를 하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의 그 대반전 계기 마련, 그것을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단계적 군축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대반전의 계기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 호소라 그럴까 이런 걸 어떤 측면에서 보시게 돼요? 국회 비준 동의가 그 대반전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겠죠. 네, 바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대반전으로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들이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기대 수준도 높아졌지만 근데 그때 거꾸로 여야 간의 갈등은 더 심해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대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적 그 역량의 소실을 가져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서 또다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내적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나름대로 중앙정부는 꽉 막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한미 관계도 있고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조금씩 해왔다. 농업협력도 네. 좀 해왔고 방역 문제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함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 외교안보 라인도 이제 안보 라인 많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인영 장관 나름대로 취임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뭐 성과라기보다는 뭔가의 그 돌파구를 마련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그 이제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인영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지와 또 사업 계획들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악수도 손을 마주잡아야 가능한 거 않겠습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많은 제안을 해도 북측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북측도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대단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통일부 장관이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 전에 김현철 장관도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예, 근데 북한과 회담 한 번도 하지 못한 통일부 장관으로 퇴임하게 되는 아주 불명예를 안고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김현철 장관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인영 장관이 좀 더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범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뭔가 본인이 이제 장관을 새롭게 취임을 해가지고 뭔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연합훈련 이 정도로 하겠다. 예, 그리고 뭐 앞으로 5년간 국방비를 301조 원을 투입해서 전력증강에 나서겠다. 예, 그럼 북한이 뭔가 이렇게 남쪽에서 그 통일부 장관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뭐 대화를 좀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당연히 이런 어떤 남쪽 정부에서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그 움직임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일부의 업무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주로 뭐 남북 관계, 대북 외교 정도로 이렇게 국한해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통일은 일종의 종합 예술입니다. 종합 예술입니다. 교류 협력, 경제 협력, 네? 이런 어떤 또 서로 이제 그 수렴 가능한 통일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통일에 유리한 그죠? 통일에 유리한 외교 환경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일 친화적인 국방 정책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 절반 이상은 군사 문제거든요. 군사 문제입니다. 절반 이상은. 예. 그렇기 때문에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 예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의 정책이 외교부나 국방부나 더 나가서 안보실의 정책과 엇박자가 나면 통일부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를 들면 NSC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을 한다든지 더 나가서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그렇죠. 네, 예. 좀 그전에도 승격시킨다든지 이미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네, 네. 통일부 총리가 네. 있었죠. 그래서 이 종합 예술로서의 통일 정책을 관하는 통일부 장관이 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그 통일부 장관의 어깨 위에 짊어진 그 책임을 기꺼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통일부총리 그리고 NSC 상임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좀 뭐 마지막 질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범정부 차원의 그러한 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사실 그걸 조성할 수 있는 분이 네. 대통령이신데 그래서 뭐 내일 모레면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뭐 다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 메시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한 어떤 그 말이 좀 포함됐으면 좋을지. 네.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의미 있는 실천이 합의했던 사항에 한 가지라도 의미 있는 실천이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환경 조성에 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상황을 복귀해 보면요. 네. 작년에 그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으니까 작년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남북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이겨보자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음날 북한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삶은 소대가리, 양천 내소할 노릇이다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그 남측과 상종하지 않겠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분단된 남측의 대통령이 북측하고 힘을 합쳐갖고 일본을 한번 이겨보자. 뭐 싸워서 이기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런 어떤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발언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발언이, 그러니까 작년에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연설에 나오기 사흘 전에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됐고, 바로 전날에는 국방부에서 5개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 290조 원이 넘는 국방 이제 전력 증강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불과 그런 것들이 나오기 한 2주 전쯤에 북한에서 김정은이 직접 나서가지고 좀 연합훈련 좀 중단해달라. 최신형 공격무기 도입 좀 중단해달라라고 네. 권원을 했는데 그걸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 나와가지고 남북이 손을 잡고 일본을 이겨보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황당하게 들렸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지금 사상 최악의 수재까지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좀 기억에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과거에 그 정도전 선생이 먹을 것이 부족할 때는 백성을 먼저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졸병을 먹여야 되고 장수는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정신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 정말 그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바로 이때 국방비를 조금이라도 조절을 해서 좀 더 민생 구제에 쓰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좀 뒤늦게나마 단계적 군축을 추진할 그런 좀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백만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대담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한 1분 정도 더 해서 이제 질문을 받는 그 시간이 줄어들어서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질문들이 많아요. 항상 보면은. 질문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시청자분들이 이제 올려주시는 질문들인데, 이분은 뭐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군축에 대한 말씀이 옳은 말씀인 것 같은데 걱정은 된다는 거죠. 군비가 증대돼야 북한뿐 아니라 이제 주변 사강에 대한 그러한 견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군축이라고 하는 전체 의미와 이제 단계적 군축 말씀하신 거, 그것을 좀 구분을 뭐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질문들이 많으니까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제 말씀의 취지와 관련해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국방비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그게 군비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군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사비가 있고 군사력이 있습니다. 군사비와 군사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올 초부터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를 올해 수준 혹은 올해 수준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동결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그러니까 정부 계획 대비 5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40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에 달하게 되거든요. 그걸 민생에 투입하자라고 이제 좀 줄거 주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군사비를 조절을 해도 5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무기 구입 가능한 비용이, 또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5년 동안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사실 상당한 수준의 군비 증강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군비 증강인 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그 답변은 군비를 좀 적절히 조절하자는 것이지 뭐 무장 해제나 급격히 군사력을 약화시키자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주변국 그 위협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유념해야 될 것은, 주변국과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군사적인 적대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갈등 요인은 존재하지만 군사적인 적대 관계는 아닌데, 이걸 군사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서 그 위협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전력 증강에 나설 경우에 정말 이게 말이 씨가 되는
그런 어떤 우를 피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현명한 안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의제에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북 간 사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하고 서로 군비 증강하고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정작 주변국 위협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적인 역량을 내부로부터 소실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남북 관계 악화를 계속 가져오는 이런 방식의 군비 증강은 피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진짜 안보 공부를 많이 했다 하시는 그러한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로 이렇게 뵀었던 기억이 있는데 왜 요즘은 안 하시냐고 물어보는데 다음 주에 김종대 전 의원과 네. 컴백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오마이 TV를 통해서 그렇군요. 이거 처음으로 좀 공개적으로 예고 말씀을 드리네요. 예. 지난번에도 이제 김종대 의원도 나오셔가지고 안보에 네네. 대한 얘기를 잘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있어요. 우리 대표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한미 워킹그룹 네. 요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발목을 잡혔었다 하는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됐죠. 네. 그 수준이나 하여간 이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지 뭐 하여간 등등 네. 워킹그룹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달라고. 제가 책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한미 워킹 그룹을 이 책에서 미국의 간섭 그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미 워킹 그룹이 미국이 제안해서 만들게 된 취지는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같이 가게 하자, 긴밀히 그 조율을 하면서 같이 가게 하자라는 게 미국이 이 워킹 그룹을 제안한 배경인데. 근데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따로 갑니다. 제가 작년 3월에 미국 국무부 가서 그 미국 국무부 관료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본 게 뭐냐면 하노이 회담 이틀째 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노란 봉투를 넘겼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무엇이고 그 방식은 어떻게 하는 로드맵은 무엇인지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김정은이 그걸 거절하면서 그 노딜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국무부에 가서 물어본 거는 그 문서를 김정은한테 주기 전에 문재인 정부한테 전달을 했느냐.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한국 정부에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제안해서 만들었던 워킹그룹의 취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미 간의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을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하자라고 해놓고 정작 중요한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은 그냥 단독 행동을 불사하고 한국이 뭔가 대북 정책 관련해서 해보려고 하면 일일이 간섭해서 못하게 하고 이게 워킹그룹의 취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에선 반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시청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으로 대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 차원에서 네. 좀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제 핵 투하가 예, 예. 없었다고 하면 이제 소련과 연합 작전이 이루어져서 네. 좀 달라지지 않았었겠느냐 우리의 네네. 운명이 네네. 예, 그랬는데 그 소련과 연합 작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을까 하고 질문을 하네요.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 원래 그 태평양 전쟁에 소련 참전을 간절히 원한 쪽은 미국이었죠. 네. 그래서 뭐 미국이 여러 가지 전리품을 막 제시하면서 빨리 참전해 달라. 라고 해서 그때 스탈린이 트루먼한테 통보했던 D-Day가 8월 15일이었습니다. 네. 그 D-Day를 통보받은 트루먼이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8월 15일, 즉 소련의 참전일은 일본의 패망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합작전들을 갖다가 이제 논의를 하다가 7월 16일 날 미국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싹 바뀐 거죠. 오히려 소련의 참전 이전에 핵무기의 힘으로 일제를 패망시키겠다. 또 한번 실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예. 실전 배치로 해서. 예. 네. 그래서 미국이 마음을 싹 바꿔먹고 원폭을 8월 6일 날 투하하니까 스탈린이 극동사령관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D-Day를 앞당겨라. 최대한 앞당겨라. 미국이 일제를 패망시키기 전에 우리 소련도 최소한 우리라고 하는 건 이제 스탈린 표현인 것이죠. 소련도 신속히 참전을 해서 일제를 패망시키는데 같이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그래서 아마 8월 8일 날 참전. 그렇죠. 그래서 6일이 앞당겨집니다. 8월 9일 자정을 기해 가지고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150만 명의 이제 군대를 투입해 갖고 만주 지역으로 쭉 물밑이 이제 내려왔던 것이죠. 그것에 깜짝 놀란 미국이 이러다가 이제
당시에 일본에 점령하였던 조선이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딱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펼쳐보고 이쯤에 중간이 되겠구나. 서울은 남쪽에 있어야지. 미군의 점령하에 있어야지. 그래서 38선을 그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미국의 원폭 투하를 해방의 무기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단선적인 역사 인식이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분단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한번 이런 어떤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해보는 것도 우리가 역사에 대한 상상력을 풍부한 것 동시에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을 접근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답변이 사실은 워킹그룹에 대한 질문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제 이루어지신 건데 워킹그룹에 대한 그런 폐해를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워킹그룹을 그럼 어떻게 그거를 해체할 수 있는 건지 어쩐지. 그러니까 사실 워킹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형식상으로는 어쨌든 우리 쪽에서 제안을 해서 만든 거로 외교부에서 제안을 해서 만든 거로 돼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이제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밖에 그 모양새를 잡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한테 확인한 바는 한미 워킹그룹은 그러니까 이제 4.27 판문점선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소식을 들은 미국 쪽에서 남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만큼 한미 간에도 유사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안해서 만든 게 워킹그룹. 그래서 그러면 워킹그룹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일종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우리 국내적으로도 갈등의 요인,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게 많고 한데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선순환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좀 해체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나? 예를 들면 뭐 국민들이 뭐 한미 워킹그룹 해체에 대한 청원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의 정부의 발언권과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는 필요합니다. 네. 미국이나 고나 미국 그렇죠. 없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밀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걸 뭐 명칭을 워킹 그룹으로 하던 과거에 뭐 한미일 티톡 그룹으로 하던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긴밀한 협의 구조는 필요한데 중요한 건 그 명칭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운영.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 관련해서는 미국의 단독 행동을 임상고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시시건건 사사건건 개입해가지고 그걸 무산시키는 이런 방식은 없어져야죠. 마땅히. 마땅히 없어져야 되는 방식이고 정말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좀 병행해서 추구하고자 한다면 비핵화와 그 상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한미 간의 공동의 안을 만드는 역할 그리고 이에 종하는 남북관계 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이런 어떤 그 의제와 운영을 잘 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어차피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독자적으로 미국의 승인이 필요 없는 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면 돼요. 뭐 이러면 쌀 지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제기구를 통한 쌀 지원. 아니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몇 년 전부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승인받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국이 그냥 알려주면 돼. 필요하면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이거 뭐 워킹그룹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거는 워킹그룹의 취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냥 독자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정보 공유가 중요한 만큼 미국이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사사건건 미국의 승인을 받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부 일각의 태도도 이번 기회에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또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나왔지만은 통일부를 정말 뭐 질문도 그런 게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게 힘을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동영 장관 수준의 권한 부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냐. NSC 상임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통일부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미 워킹그룹은 사실 외교부가 그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일부가 주도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조금 어울리지 않는 방식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음. 통일부도 제가 이건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지만 뭐 사실 네, 그 네. 의장 역할은 아마 네, 그 외교부에서 할 예. 테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 맡으면. 워킹 그룹을 그 컨트롤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역할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 지난번에 그 이부영 전 의원님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도 이제 볼턴 회고록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그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일본이 네. 마쿠에서 상당히 그 정말 네네. 북미 네네.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러한 회방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랬는데 일본은 왜 그렇게 회방자가 되고 있느냐? 네. 예, 이거 짧게 말씀드려도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 전후에 두 가지 좀 상반된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우익의 오랜 소망인 그 평화헌법을 바꿔서 일본도 사실상 재무장을 할 수 있는 또 더 뭐 나아가서 사실 전쟁, 어떻게 보면 예. 정상 국가로 그렇죠. 가는 길이다 예. 이렇게. 예. 보통 국가, 정상 예, 국가 보통. 이런 어떤 예.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북한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져야 이 평화헌법을 바꾸는데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일본 열도를 넘어서 좀 쏴주고 이럴 때 이제 우익들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평화헌법 그 개정 여론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동시에 또 북한과의 수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전후 외교의 어떤 아직 이루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도 보면은 한편으로는 평화법을 막 바꿔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 또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후자의 일본. 예.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그 수교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일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전체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자의 일본을 어떻게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일본을 욕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본을 어떻게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시킬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또 하나의 일본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맺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일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일본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역량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그 부분에서 저는 그 일본이 보통 국가, 그다음에 정상 국가화 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한다. 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정말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의 정말 그 변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너희들의 의지와 이런 것을 보여라. 저는 국가 정부 간에도 그렇고 시민 단체 간에도 그렇고 그러한 노력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많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 네. 우리가 일본이 이런 나라다, 아베 신조는 이런 정권이다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재단하기보다는 거기에 일말이라도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차집합만 너무 지나치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교집합을 그렇죠. 넓혀 나가는 이런 어떤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또 것이죠. 실제로 그런 그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그렇죠. 예, 사이에 예. 이렇게 해서 그 결과로 해서 사실은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 협상도 했었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깨졌지만 네네. 그러한 어떤 동북아가 정말 평화의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쪽에 역량을 서로 발휘할 수 있도록 네네. 뭐 어차피 아베 체제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누가 될 것이냐 또 자민당에서 계속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좀 걱정이 들고 그 전엔 사실 뭐 사회당 이런 쪽에서도 국정을 유도하고 하면서 그런 측면으로의 보폭을 많이 넓혔었는데 너무 그 아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아쉬움이 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다 되어갑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이부영 의원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것이
러시아와의 수교 30주년이라는 거죠. 금년이.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정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일본이 한국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 남북이 하나가 되면서 그 경제적인 그러한 그 활력을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건 그렇죠. 결국은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도 네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돼야 되고 한러 수교도 사실은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네. 예? 한중 수교도 마찬가지. 한중 수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네. 사실은 우리가 역사 그 현대사 얼마 안 된 요 안에서도 상당한 그런 성과와 실험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의 이 전환기에서 좀 잘 좀 추스려 나갔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 뭐 미국 대선 이야기는 항상 나와요. 네. 근데 누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 평화에 유리할까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예. 미국과 세계를 위해선 트럼프가 재선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어찌됐든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북한 지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또 그런 또 뭐 개인기를 믿고 싶은 마음도 한편에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 트럼프가 일기 때, 그러니까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보여준 모습은 일종의 데이트 폭력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대북 제재를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고, 북한도 이제 지금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트럼프가 재선되면 어떻게 바뀔지는 또 좀 의문이 되는 거고요. 바이든이 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예, 네. 예,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은데, 근데 그 걱정은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이든이 되면 우리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부시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냥 일방주의예요. 예? 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뭐 이런 게 뭐 한국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한국을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계속했던 것이고, 근데 클린턴 행정부 때도 그렇고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렇고, 일단 민주당 정권의 특징은 자기들의 어떤 전략 정책도 있습니다만 동맹국, 예를 들면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또 국회, 우리 국민들이 미국 대선 이후에 대북 정책,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걸 잘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바이든이 될 경우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질 수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오바마 때는 그 상대가 이명박 정부인 바람에 거꾸로 갔던 것이죠. 거꾸로 갔던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예. 지금은 바이든이 그때는 또 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그 해리스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들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되느냐도 중요합니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게 잘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은 우리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 준비해야 그리고 됩니다. 우리가 간다고 하면 네. 뭐 우리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걸 계산을 하게 되니까 네. 결국에 가서는 열쇠는 항상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네.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그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은 19세기 말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 제의를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네. 지네들이 싸워가지고 우리를 먹잇감으로 만드는 결과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의 힘이 나름대로 강하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차원의 힘을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좀 무지개 전략 같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마음이 울적하셔가지고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개성공단을 하루라도 빨리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좀 뭐 개인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많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2018년 때 품었던 희망의 크기, 그러니까 2017년도 촛불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품었던 희망, 그리고 2018년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특히 9월 그 평양 공동선언에 뭐 이제 여건에 따라서라고 하는 전제가 붙었습니다만 개성공단 체계와 관련 남북 정상회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품었던 그 희망, 기대의 크기와 지금 오늘날의 현실을 놓고 본다면 너무나도 좀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뭐 그래서 뭐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책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하고 미국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가 합의가 돼야 비로소 한반도 평화 열차라는 게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게 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예. 그러면 북미 대화로 지난 30년 동안 안 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도 정상회담 해봤는데 안 된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한반도 비핵 시대는 제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이제 지금 그 평화열차 얘기를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11월 대선이잖아요. 네. 11월 대선이니까 지금 8월이니까 8월 거의 다 가고 있고 9월, 10월 두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대선 때문에 정신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럴 때 우리가 좀 그 평화열차 뭐 이런 차원에 좀 밀어붙이는 거를 해서 네. 대선에서도 이슈가 되도록 한반도 평화가 이슈가 되도록 만드는 네. 그래서 우리 그냥 개성공단 네. 뭐 다시 열겠다. 금강산 관광 우리 우리 국민들이 그냥 개별 관광 하니까 그냥 간다. 네. 그럼 이제 워킹 그룹도 대선 국면에서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아니 뭐 지금 워킹 그룹은 사실상 이제는 거의 많이 개정 휴업 상태에 있기 된것 때문에 같아요. 그러면은 외교가 거의 다 뭐 좀 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네. 이 공간을 좀 활용하는 그런 방식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제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으로 될 수 없는 게 바로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인데요. 예. 이게 제재가 뭐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해당된 기업들이 폭망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당장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전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보여지고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 또 국회가 뒷받침해야 될 역할은 그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이런 어떤 실정인 거고 그리고 제재 문제에 관련해서 자꾸 미국한테 읍소하는 형태로 뭐 개성공단의 예의를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 뭐 금강산 관광 예의를 인정하면 안 되겠니 뭐 이거는 뭐 이것저것 예의를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읍소형이 아니라 이제 미국하고 얼굴 붉히면서 토론을 해야 된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지난 30년 동안 북한한테 핵을 포기하겠다고 주구장창 써왔던 게 제재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혹은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매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의 기록을 깨요. 깨죠. 예. 그러면 그렇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 왔는데 지금 핵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거꾸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될 건 왜 실패한 정책을 계속 반복하느냐. 저는 그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대결이 나올 때 지금 사실 트럼프 쪽이 제일 약점이 인도주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네. 동맹 국제 관계를 무시하는 거고. 네.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는 제재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마저도 그렇게 무시하면 네. 결국에 이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당사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네. 비인도적인 국가로 보겠느냐 네네. 하는 그러한 것이 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예.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어쨌든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뭐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온리 퍼스트니까 예, 이게 예. 온리 미국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정말 북한도 트럼프한테 희망 고문을 당한 것이고 우리도 사실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희망 기대가 높았다가 희망 고문으로 다시 추락한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20년이 넘도록 분단의 현장인 우리 사회에서 평화 지킴이 그 역할을 쉼없이 해오셨던 정국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우리가 이룬 남북 정상 간 합의의 결실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왜 비준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통절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8월 18일에는 21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송영길 의원을 모시고 판문점 선언의 시대 정신과 제2의 광복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희망 고문이 희망의 새로운 비전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식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